따스한 오후 햇살이 드리워진 유치원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 모래성을 쌓으며 깔깔거리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유독 한 아이만이 홀로 그네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 올해 7살 된 사랑스러운 아이.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은 멀리 유치원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작은 손에는 아빠가 선물해준 낡은 토끼 인형이 꼭 쥐어 있었다. 유치원 시계는 이미 오후 5시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하원 시간이 30분이나 지난 시각이었다. 유치원 선생님은 불안한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아빠한테 연락해볼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걸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는 약속 지키는 분이에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아빠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작은 심장은 초조함으로 점점 더 크게 뛰고 있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유치원 문이 벌컥 열리고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권민준, 유진의 아빠이자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치원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이가 어딨죠? 유치원 선생님은 민준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 아버님 이제 오셨네요. 유진이는 선생님의 시선은 유진이 앉아있던 그네를 향했다. 하지만 그네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진이가 방금까지 저기에 있었는데. 민준은 유진이 사라졌다는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유진이가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유치원 선생님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잠시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에. 선생님의 말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미친 듯이 유치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아빠 왔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유치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놀이터에는 이미 다른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그네만이 민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다. 유치원 원장은 민준의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다. 권민준 씨, 일단 진정하세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민준은 원장의 말에도 진정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진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와 사라진 딸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민준은 유진의 엄마이자 자신의 전처인 한서연에게 전화했다. 한서연은 유명 방송국의 뉴스 앵커이자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에도 그녀는 민준의 잦은 야근과 육아 소홀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로 이혼했고 유진의 양육권은 민준이 가지게 되었다. 서연아, 유진이가 사라졌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또 유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항상 그래. 서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양육 능력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비난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유진의 아빠로서 부족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경찰이 유치원에 도착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는 베테랑 수사관인 강태우 형사였다. 강태우는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고뇌가 엿보였다. 그는 과거 어린 시절 여동생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그는 그 이후로 모든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해 남다른 집착을 보였다. 권민준 씨, 아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시각은 언제입니까? 강태우 형사가 침착하게 물었다. 오후 4시 30분입니다. 제가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민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태우 형사는 유치원 관계자들과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유치원 주변에는 사각지대가 많아 유진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 유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태우 형사는 유진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유진의 인상착의와 특징들을 파악하고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유진의 실종 사실을 알렸다. 민주는 유치원 주변을 미친 듯이 헤매며 유진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유치원 뒤편의 낡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길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퀴퀴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골목길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유진의 머리핀이었다. 유진이 가장 아끼던 토끼 모양의 머리핀. 민주는 머리핀을 손에 쥐고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유진이 이곳에서 끌려갔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머리핀이 발견된 곳 주변을 더욱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들어왔다. 타이어 자국은 일반 승용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낡은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처럼 보였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타이어 자국이 유진을 납치한 차량의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태우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태우 형사는 민준의 정보를 토대로 주변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치원 주변에는 없었지만 조금 떨어진 도로변 CCTV에는 낡은 화물차 한 대가 찍혀 있었다. 화물차는 유진이 사라진 시각, 유치원 근처를 지나갔고 민준이 머리핀을 발견한 골목길 방향으로 향했다. 화물차의 번호판은 훼손되어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강태우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CCTV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화물차의 번호판을 복구하려 노력했다. 한소연은 뉴스 특보를 통해 유진의 실종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의 사진을 들고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유진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부디 무사히 돌아와줘. 서연의 모습은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민준에 대한 알 수 없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유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서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유진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유진의 흔적을 쫓아 밤낮 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진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강태우 형사는 낡은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과 주변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화물차의 특징과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때 유치원 주변을 지나던 한 노인이 강태우 형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노인은 유진이 사라지던 날 유치원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낡은 화물차를 타고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를 눌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는 검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고 했다. 강태우 형사는 노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더욱 확대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유괴가 아님을 느꼈다. 민주는 유진의 실종 이후 단 한순간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진의 얼굴이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의 귀에는 유진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유진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유진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유진의 실종은 권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밤낮 없이 유치원 주변을 헤매고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유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묻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방송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유진의 행방을 묻는 한편 민준에게는 차가운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늘 이 모양이야. 라는 무언의 질책이 담겨 있었다. 강태우 형사는 유진의 머리핀이 발견된 골목길에서 낡은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타이어 자국은 유독 깊었고 일반 화물차와는 다른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국과수에 타이어 자국 분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주변 모든 CCTV를 뒤져 해당 시간대에 그 골목을 지나간 차량들을 샅샅이 찾아냈다. 수십 대의 차량 중 한 대의 낡은 화물차가 강태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번호판은 훼손되어 있었지만 차량의 외형과 낡은 정도 그리고 운전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의 옆모습은 강태우의 직감을 자극했다. 그는 즉시 해당 차량의 차종과 모델을 추적하여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민주는 유진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서연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고뇌에 빠졌다. 유진의 실종은 그들의 깨진 관계를 더욱 벌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서연은 민준이 무능한 아빠라고 비난했고 민준은 그 비난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건축가로서의 성공에 집착하며 유진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며칠 밤낮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유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유진의 실종 사건에 쏠렸다.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오보이거나 별다른 단서가 되지 못했다. 강태우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라는 직감을 놓지 않았다. 뭔가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유진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유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서 그는 잊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민준과 서연이 결혼하기 전 서연의 여동생 한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우는 서연과 놀랍도록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려 있었다. 지우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실종되었고 그 사건은 서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사진이 유진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민주는 서연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진은 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의 실종 사건과 유진이 실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유진이 실종 전. 이상한 점은 없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지우는 오래전에 사라졌어. 유진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녀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지우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을 깊이 안고 살고 있었다. 지우가 사라지기 전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었다. 서연은 지우의 실종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었다. 강태우 형사는 낡은 화물차의 번호판 복구에 성공했다. 복구된 번호판을 조회하자 차량의 소유주는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밝혀졌다. 김도현은 과거 정신병원에서 사회부적응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솔제약이라는 거대 제약회사의 전직 연구원이었다. 한솔제약은 5년 전 갑작스럽게 파산하고 문을 닫았지만 그 뒤에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과 관련된 끔찍한 소문들이 무성하게 떠돌았다. 강태우 형사는 김도현의 과거 행적과 한솔제약의 파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태우 형사는 김도현의 거주지를 급습했다. 김도현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낡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오두막 내부는 지저분했고 곳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과 낙서들이 가득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해 보였다. 그는 강태우 형사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벽 구석으로 숨으려 했다. 김도현 씨, 유진이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강태우 형사가 단호하게 물었다. 김도현은 강태우 형사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의미 없는 중얼거림을 반복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강태우 형사는 김도현의 오두막에서 유진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손수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유진이 아끼던 토끼 인형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강태우 형사는 김도현이 유진을 납치한 범인임을 확신했다. 김도현의 오두막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유진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되지 못했다. 김도현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었다. 강태우 형사는 김도현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김도현은 과거 한서연의 여동생 한지우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도현은 한지우를 짝사랑했고 한지우가 사라진 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이었다. 강태우 형사는 김도현이 한지우의 실종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김도현이 과거 한지우와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서연은 김도현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김도현, 그 사람이 왜 유진이를 납치했지? 그녀는 김도현의 이름에 대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듯 했다. 민주는 서연에게 지우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물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내가 죽였어.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우는 사실 키메라 증후군 환자였어. 한솔제약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받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지우가 한솔제약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 한솔제약은 지우를 없애려 했고 내가 지우를 지키려다가 실수로 지우를 죽이고 말았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왔어. 민주는 서연의 고백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키메라 증후군, 한솔제약,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유진의 실종과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김도현은 한지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는 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진을 납치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정말 김도현이 유진을 납치한 것일까? 아니면 그 또한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 사건 뒤에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강태우 형사는 김도현의 오두막에서 낡은 USB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한솔제약의 내부 문서와 함께 김도현이 직접 녹화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한솔제약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 과정과 실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등장했다. 이진우는 김도현에게 유진을 납치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진우는 김도현의 정신적인 불안정함을 이용하여 그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진우는 과거 한서연의 여동생 한지우의 친오빠였다. 그는 지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는 서연과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진을 납치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한솔제약의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해 자신의 여동생이 죽었다고 믿었고 그는 한솔제약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어 했다. 그는 유진을 납치하여 언론의 관심을 끌고 한솔제약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민준과 서연은 이진우가 유진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진우의 복수심에 대한 슬픔과 함께 유진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유진을 데리고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폐공장은 한솔제약의 전직 연구시설 중 하나였고 그곳에는 한솔제약의 끔찍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과 서연, 강태우는 유진을 구하기 위해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유진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과연 이진우의 복수심을 잠재우고 유진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 폐공장의 낡은 철문은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굳게 닫혀 있었다. 한때 활기 넘치던 한솔제약의 연구시설이었던 이곳은 이제 버려진 유령 도시처럼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쇠 녹슨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친 바람 소리는 마치 잊혀진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음산하게 들려왔다. 권민준과 한서연 그리고 강태우 형사는 유진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진에 대한 걱정과 함께 미지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이가 분명히 여기에 있어. 이진우가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유진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딸을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딸을 구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진은 낡은 철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철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강태우 형사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는 철문 옆에 있는 낡은 경비실을 발견했다. 경비실 안에는 낡은 컴퓨터와 함께 잠금 장치 시스템이 있었다. 강태우 형사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다. 그 순간 폐공장 내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그것은 이진우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그들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는 낡은 기계들과 버려진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유진이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다. 이진우는 공장 내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과 서연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찾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야. 서연은 이진우의 목소리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진우 당장 유진이를 돌려줘. 유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 아무 잘못 없다고. 내 동생 지우도 아무 잘못 없었어. 너희 때문에 지우가 죽었어. 너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이진우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민주는 이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의 동생 지우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이 사건과 깊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사실 키메라 증후군 환자였어. 한솔제약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받고 있었지. 한솔제약은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 지우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솔제약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어. 하지만 한솔제약은 지우를 없애려 했고 내가 지우를 지키려다가 실수로 지우를 죽이고 말았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왔어. 이진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내게 복수하기 위해 유진이를 납치했던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서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그는 한솔제약의 의뢰를 받아 한솔제약의 비밀 연구실을 설계했었다. 그는 그때 당시 한솔제약의 연구원들이 비인간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돈 때문에 그 사실을 묵인했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미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솔제약의 만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강태우 형사는 민준과 서연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진우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라 한솔제약의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유진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한솔제약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하는 거대한 사건임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그들을 공장 내부의 낡은 실험실로 유인했다. 실험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실험실 한가운데에는 유리관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잠들어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작은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유진아, 민준과 서연은 동시에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유리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 너희들이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유진이는 죽을 거야. 이진우는 실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는 한솔제약의 비밀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던 끔찍한 생체 실험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인 실험,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푸른빛. 영상의 마지막에는 지우의 모습이 등장했다. 지우는 유리관 속에 갇힌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바로
한솔제약의 실체야. 너희들이 침묵하고 외면했던 진실이지. 내 동생 지우는 저 지옥 같은 곳에서 죽어갔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똑같은 고통을 맛봐야 해. 이진우의 목소리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다. 민준과 서연은 영상 속 끔찍한 장면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우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준은 자신이 설계했던 비밀 연구실이 이토록 끔찍한 만행의 장소였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 또한 과거 어린 시절 여동생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진우의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의 증오를 멈추고 유진을 구해야 했다. 이진우 씨, 유진이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복수심 때문에 죄 없는 아이를 해치려 하지 마세요. 강태우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죄가 없다고. 내 동생 지우도 죄가 없었어. 하지만 그녀는 죽었어. 너희들이 지우의 죽음을 외면했잖아. 이제 너희들도 똑같은 고통을 맛봐야 해. 이진우는 광기 어린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진우는 자신의 손에 든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리모컨에는 작동 버튼이 있었다. 이제 유진이도 지우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내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이지. 그는 리모컨을 작동시키려 했다. 그 순간 민주는 이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이진우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진우는 민준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방역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메스를 집어들고 민준을 향해 휘둘렀다. 민준은 메스를 피했지만 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다. 서연은 유진이 갇혀있는 유리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유리관을 부수려 했지만 유리관은 단단했다. 그녀는 유리관을 두드리며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엄마 왔어. 괜찮니? 유진은 서연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서연의 얼굴을 보자 미세하게 안도하는 듯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손을 뻗어 서연을 향했다. 강태우 형사는 민준과 이진우의 몸싸움을 막기 위해 나섰다. 그는 이진우를 제압하려 했지만 이진우는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태우 형사를 향해 날카로운 주먹을 날렸다.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의 몸은 휘청거렸다. 그때 연구실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진동이 느껴졌다. 유리관 속 유진의 몸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진의 어깨에 있던 붉은 반점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유진은 키메라 증후군 환자였던 것이다. 이진우는 유진의 몸에 키메라 증후군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하여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과 서연은 유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에 경악했다. 그들은 유진 또한 한솔제약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유진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이진우는 유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드디어 이제 유진이도 나처럼 될 거야. 키메라 증후군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군. 그는 다시 리모컨을 들고 유진을 향해 겨누었다.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의 행동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이진우의 손에 든 리모컨을 빼앗아 부수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강태우 형사를 뿌리치고 리모컨을 작동시켰다.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관 안에서 알 수 없는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유진의 몸은 더욱 격렬하게 떨렸다. 민준은 유진을 구하기 위해 유리관을 부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유리관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도 민준의 옆에서 유리관을 두드리며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앞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폐공장 지하 실험실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이진우의 광기 어린 복수심이 만들어낸 가스는 유리관 속 유진의 작은 몸을 잠식하려 했고, 권민준과 한서연은 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유리관을 두드렸다.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를 제압하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이진우의 뛰어난 격투 실력과 절박함은 그를 압도했다. 공기 중에는 알 수 없는 약품 냄새와 함께 불안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아빠가 왔어. 아빠가 구해줄게. 민주는 온몸에 힘을 다해 유리관을 내리쳤다. 그의 주먹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유진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서연도 민준의 옆에서 유리관을 부수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유리관 속 유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이 갑자기 강렬해지면서 유리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진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뜨겁게 타올랐다. 유진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녀의 작은 손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유리관 내부를 밀어내고 있었다. 키메라 증후군의 힘이 유진의 몸에서 각성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유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드디어 키메라 증후군의 힘이 발현되는군. 이제 유진이는 한솔제약의 모든 비밀을 밝혀줄 열쇠가 될 거야.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의 광기에 경악했다. 그는 이진우를 향해 몸을 던져 그를 쓰러뜨렸다. 이진우 씨, 당신의 복수심 때문에 죄 없는 아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동생 지우 씨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진우는 강태우 형사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함께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의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였다. 그 틈을 타 민주는 유리관의 균열을 발견하고 온몸의 힘을 다해 유리관을 깨뜨렸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유진은 유리관 밖으로 쓰러졌다. 민주는 즉시 유진을 품에 안았다. 유진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민준의 품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서연은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유진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아, 내 딸, 정말 다행이야. 그때 이진우는 다시 일어서서 민준과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었다. 너희들은 지우를 죽였어. 너희들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는 이진우의 메스를 맨손으로 막아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진우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진우 씨, 당신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에요. 지우 씨도 당신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강태우 형사의 진심 어린 외침에 이진우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지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언제나 그에게 미소 지었고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었다. 그때 폐공장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우 형사가 미리 요청했던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다. 이진우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메스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패배감이 역력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경찰 병력이 폐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이진우를 체포하고
폐공장 내부의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공장 지하에서 한솔제약의 또 다른 비밀 연구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박현수 박사와 박태성 회장이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를 개발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진우는 한솔제약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한솔제약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 했다. 민준과 서연은 유진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유진은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은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의사들은 유진이 키메라 증후군의 잠재적 발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준과 서연은 유진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들은 유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했다. 강태우 형사는 이진우를 조사했다. 이진우는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한지우가 한솔제약의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으로 인해 죽었으며 한솔제약은 지우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한 김도연이 과거 한지우를 짝사랑했고 지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은 김도연의 정신적인 불안정함을 이용하여 그를 조종했다고 말했다. 이진우는 한솔제약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진우는 강태우 형사에게 한솔제약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를 건넸다. USB 안에는 한솔제약의 비윤리적인 실험 과정, 희생자들의 명단, 그리고 박태성 회장과 박현수 박사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USB의 마지막 파일에는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개발 과정과 함께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태성 회장이 현재 바이러스를 완성하여 대량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박태성 회장은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류를 통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강태우 형사는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유괴 사건을 넘어선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사건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박태성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지휘했다. 민준과 서연은 유진의 곁을 지키며 유진의 회복을 도왔다. 유진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민준과 서연의 사랑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민준은 유진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그는 유진이 키메라 증후군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한솔제약의 비리를 묵인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고 이제는 유진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유진의 모습을 보며 과거 지우와의 관계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우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지우의 죽음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깊이 자책했다. 그녀는 이제 유진을 지키고 지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언론인으로서의 능력을 이용하여 한솔제약의 만행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이용하여 한솔제약의 비밀 연구실 구조를 파악하고 박태성 회장의 숨겨진 은신처를 찾아내는 데 일조했다. 그는 박태성 회장이 과거 한솔제약의 비밀 자금과 함께 숨겨둔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고 그 장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한솔제약의 비밀 연구실을 설계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의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들은 박태성 회장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 박태성 회장은 이미 자신의 아들 박현수 박사가 체포되고 이진우의 자백으로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잠적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를 완성하여 세상에 퍼뜨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연구실을 도시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낡은 병원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 강태우 형사는 박태성 회장의 비밀 연구실로 향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유진과 세상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박태성 회장의 광기를 막고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 낡은 병원 건물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숲속에 흉물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때 생명의 온기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박태성 회장의 광기 어린 야망이 숨쉬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이 권민준과 한서연, 강태우 형사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들은 유진과 세상의 미래를 위해 박태성 회장의 마지막 은신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 내부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낡은 의료 장비들이 나뒹굴고 거미줄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지식을 이용하여 병원 내부의 구조를 파악했다. 그는 박태성 회장이 가장 은밀한 실험을 진행할 만한 장소를 직감적으로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병원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연구실이었다. 그들은 지하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다. 철문 너머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함께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곳이 바로 박태성 회장의 비밀 연구실이었다. 강태우 형사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연구실 안에는 수많은 유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기형적으로 변형된 인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이었다. 그들의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고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촉수들이 돋아나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박태성 회장은 연구실 한가운데에서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거대한 스위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나는 이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것이다. 그의 손은 스위치를 향해 뻗어 있었다. 스위치를 누르면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가 연구실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 외부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멈춰라. 박태성 우진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태성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박태성 회장의 사설 경호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경호원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우진과 민서, 강태우 형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우진은 자신의 몸을 던져 경호원들을 막아냈다. 그는 격투 기술을 사용하여 경호원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민서는 연구실 내부를 살폈다. 그녀는 박태성 회장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의 핵심 데이터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서는 재빨리 컴퓨터로 향했다. 강태우 형사는 박태성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당신의 광기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을 겁니다.
박태성 회장은 강태우 형사의 공격을 피하며 비웃었다. 건방진 형사놈, 감히 나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려 하다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강태우 형사를 향해 겨누었다. 탕 총알이 발사되었지만 강태우 형사는 간신히 피했다. 총알은 벽에 박혔다. 강태우 형사는 박태성 회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으려 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때 연구실의 유리관 속 인간 실험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들의 몸에서는 기형적인 촉수들이 뻗어나왔다. 그들은 박태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우진과 민서, 강태우 형사를 공격했다. 실험체들의 공격은 강력했고 그들은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진과 민서, 강태우 형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지하 연구실 내부에서 알 수 없는 푸른빛이 번쩍였다. 민준이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자 자신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키메라 증후군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민준의 눈은 푸른색으로 빛났고 그의 몸에서는 강렬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실험체들을 제압하려 했다. 민준의 푸른빛은 실험체들을 감쌌고 그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다. 실험체들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키메라로 각성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태성 회장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경악했다. 이럴 수가 감히 내 놈이.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광기, 어린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태성 회장에게 접근했다. 그는 박태성 회장의 손에 들린 스위치를 빼앗으려 했다. 박태성 회장은 필사적으로 스위치를 지키려 했지만 민준의 능력은 그를 압도했다. 민준의 푸른빛 에너지는 박태성 회장의 몸을 묶었고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민준은 스위치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박태성 회장의 기억이었다. 박태성 회장은 과거 한솔제약의 거대한 실험실에서 자신의 아들 박현수 박사와 함께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수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바이러스를 완성하려 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민준의 여동생 소연의 얼굴도 있었다. 소연은 박태성 회장의 실험으로 인해 죽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언젠가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민준은 박태성 회장의 기억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태성 회장은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독제가 흑룡광산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한솔제약의 가장 은밀한 비밀 연구시설 중 하나였고 박태성 회장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바이러스의 해독제를 감춰둔 곳이었다. 그는 해독제를 세상에 공개하면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해독제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민준은 박태성 회장의 기억 속에서 해독제가 늪지대 수호자의 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 늪지대 수호자는 흑룡광산의 유독성 폐기물에 오염되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는 늪지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민준의 어머니 순옥과 수진의 어머니 소연이 자신에게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해독제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늪지대 수호자의 몸에 맡겼던 것이다. 민주는 박태성 회장의 기억 속에서 얻은 단서를 강태우 형사에게 알렸다. 강태우 형사는 즉시 흑룡광산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는 박태성 회장을 체포하고 해독제를 확보해야 했다. 한편 민서 박사는 박태성 회장의 컴퓨터에서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핵심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사했다. 그녀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유진의 키메라 증후군 치료에도 이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태성 회장은 민준의 능력에 의해 제압당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광기 어린 미소가 남아있었다. 내 놈들이 해독제를 찾는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이미 너희들의 몸속에 침투했을 테니까 하하하.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박태성 회장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가 이미 자신들의 몸속에 침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해독제를 찾아내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때 지하 연구실 외부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다. 김선우 박사가 박태성 회장의 행방과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즉시 특공대를 파견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지하 연구실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철문을 부수고 있었다. 박태성 회장은 경찰 특공대의 출동에 당황했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연구실 내부의 모든 폭탄을 터뜨려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우진과 민서, 민준을 함께 죽이려 했다. 그는 비상폭파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우진은 박태성 회장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는 민준에게 소리쳤다. 민준아 폭탄이야. 어서 민서 박사님과 함께 탈출해 나는 박태성 회장을 막을게.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우진과 민서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몸에서 푸른빛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박태성 회장의 움직임을 멈추려 했다. 박태성 회장의 몸은 민준의 능력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는 고통에 신음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몸은 푸른빛으로 둘러싸였고 그의 눈은 마치 초신성처럼 빛났다. 그 순간 박태성 회장은 필사적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지하 연구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은 갈라졌다. 민주는 자신의 몸으로 우진과 민서를 감싸 안았다. 그의 푸른빛 에너지는 폭발의 충격파를 흡수하고 불길을 막아냈다. 민준의 몸은 고통에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폐허 속에서 민준은 우진과 민서를 이끌고 탈출구를 찾았다. 그들은 민준의 푸른빛에 의지하여 무너진 자네들을 해치고 나아갔다. 간신히 외부로 연결되는 낡은 통로를 발견한 그들은 몸을 던져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 끝에는 늪지대로 연결되는 작은 출구가 있었다. 그들은 탈출했다. 그들의 앞에는 늪지대의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폐허가 된 비밀 연구실에서 간신히 탈출한 권민준, 한서연, 그리고 강태우 형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늪지대의 어둠이었다. 퀴퀴한 물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생명체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음산한 분위기는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뒤에서는 폭발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병원 건물의 굉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박태성 회장의 광기는 그곳에 묻혔지만 그의 악행은 늪지대 곳곳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남아있었다. 민준의 몸은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은 희미해졌지만 그의 푸른빛 능력은 여전히 늪지대의 어둠을 밝혀주었다. 민서 박사는 민준의 상태를 염려하며 그의 팔을 부축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났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해독제를 찾아야 해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우 형사는 늪지대 곳곳에 퍼져 있는 검은 물결을 보며 경악했다. 이게 바로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잔해군. 늪지대가 완전히 오염되었어.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늪지대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늪지대 수호자였다. 박태성 회장의 폭발로 인해 더욱 거대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수호자의 몸은 검은 물과 유독성 폐기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가 내뿜는 악취는 주변 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늪지대 수호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울부짖음은 늪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민준은 늪지대 수호자의 고통을 느꼈다. 그의 영적인 시선은 늪지대 수호자의 기억을 보았다. 늪지대 수호자는 과거 흑룡 광산이 유독성 폐기물을 무단 방류하여 늪지대를 오염시키는 동안에도 늪지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존재였다. 그는 늪지대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고 그 과정에서 키메라 증후군에 감염되어 기형적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 순옥과 서연의 여동생 한지우 민준은 이전에 서연이 소연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이제서야 그녀의 진짜 이름이 한지우임을 알게 되었다가 늪지대 수호자를 찾아왔던 기억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해독제를 늪지대 수호자의 몸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늪지대 수호자가 해독제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늪지대 수호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푸른빛은 늪지대 수호자의 몸을 감쌌고 그의 고통을 완화시켰다. 늪지대 수호자는 민준의 푸른빛 속에서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늪지대 수호자의 몸에서 해독제를 찾아내려 했다. 그 순간 늪지대 외부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김선우 박사와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김선우 박사는 늪지대 수호자의 변화와 민준의 상태를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 순옥과 한지우가 남긴 연구 자료를 떠올렸다. 그 자료에는 늪지대 수호자를 통해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군 늪지대 수호자에게서 해독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호자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겁니다. 자칫하면 민준군에게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김선우 박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늪지대 수호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몸에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늪지대 수호자의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늪지대 수호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몸은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고 검은 물결은 맑아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수정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대의 해독제였다. 민준은 수정을 손에 쥐었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힘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해독제를 김선우 박사에게 건넸다. 김선우 박사는 즉시 해독제를 이용하여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늪지대 곳곳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 특공대와 환경과학자들이 늪지대에 도착하여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늪지대 곳곳에 퍼져 있는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잔해를 수거하고 늪지대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준의 능력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푸른빛은 오염된 물을 맑게 하고 죽어가던 식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늪지대는 점차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태우 형사는 김선우 박사와 함께 박태성 회장의 모든 죄를 밝혀냈다. 박태성 회장이 제니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자신의 아들 박현수 박사를 이용하여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의 채를 떨었다. 박태성 회장의 잔당들과 흑룡 광산의 모든 임원들은 체포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현수 박사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는 키메라 증후군 치료를 약속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전구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유진의 병실로 향했다. 유진은 민서 박사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유진은 우진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제 무섭지 않아요.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우진은 유진을 품에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그를 괴롭히던 죄책감과 슬픔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우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을 구했고 그녀의 진실은 세상에 밝혀졌다. 우진은 유진을 통해 지우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유진은 이제 우진에게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민서 박사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당신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민준은 민서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민주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과거 자신의 성공에만 집착하며 유진에게 소홀했던 것을 후회했다. 이제 그는 유진의 아빠로서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유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달았다.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한솔제약과 박태성 회장의 잔혹한 만행은 마침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다. 전구진은 여동생 한지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고 유진은 지옥 같은 감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권민주는 키메라 증후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고 한서연은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늪지대는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 다시금 평화로운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장이 되어 퍼져나갔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민주는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되었다. 그의 몸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듯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어깨에 있던 붉은 반점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닌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처럼 빛났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순옥과 한지우를 보았다. 두 여인은 민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민준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세상을 치유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준은 자신의 이름을 딴 권민준 희귀 유전병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키메라 증후군을 비롯한 모든 희귀 유전병 환자들에게 무상 치료와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김선우 박사와 함께 유전병 연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김선우 박사는 재단의 최고 연구 책임자로서 키메라 증후군 백신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오직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데 집중했다. 재단은 곧 국내외 유전병 연구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민준은 재단의 젊은 CEO로서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에 기여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태우 형사는 경찰청으로 복귀하여 한솔 제약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다. 그는 잃어버렸던 모든 열정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한지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진과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섰고 그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후배 형사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강태우는 권민준 재단의 이사로서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민준과 함께 늪지대 수호자를 기리는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흑룡광산의 비극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한서연은 민준재단의 의료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특별한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는 민준의 능력이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키메라 증후군 치료법을 더욱 발전시켰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앵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치유사였다. 그녀는 유진에게 지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진은 지우를 기억하며 그녀의 용기를 본받겠다고 다짐했다. 유진은 민서 박사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민서 박사를 자신의 엄마처럼 따랐고 민서 박사 또한 유진을 자신의 딸처럼 사랑으로 보살폈다. 유진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었고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붉은 반점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특별한 눈빛이 남아있었다. 유진은 민준 아빠를 가장 존경했고 그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의 자신도 민준 아빠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키메라 증후군 치료를 약속받고
민준재단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낡은 집은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을 풍기지 않았다.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 안에 작은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그곳에는 한지우와 유진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들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었고 방문객들은 그들의 비극적인 삶과 한솔제약의 만행을 기억하며 추모했다. 민준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손자와 유진이 함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구전 설화가 되어 한솔제약 사건의 비극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켰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서연, 강태우, 그리고 유진은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맑은 연못에는 평화로운 백조들이 논일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아빠,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 유진이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유진아,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래요, 민준 씨.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강태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어.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았지. 그들의 삶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과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은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길이 전해질 기적 같은 가족의 재탄생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